기본적으로 정리만 한다면 우리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산업 구조적인 변화. 기존 산업에서 미래 유망 산업으로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구상이 쭉 필요합니다. 2번,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인구 구조 변화를 막기 어렵다면 순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라는 3대 인구 구조 변화 상황에 잘 대응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소위 경제 구조를 변화해야 됩니다. 경제 구조. 경제 구조는 어떤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던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더하기 순수출이 총 GDP인데 그동안에 너무 무역 의존도에 수출에 의존해서만 성장했었다. 그럼 내수를 키울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내수를 키울 수 없다면, 내수도 키워야 됩니다. 내수를 키울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세계가 우리 기업을 뺏어가려고 고민하잖아요. 뺏어가는 만큼 우리나라의 제조기지를, 우리나라의 혹은 어떤 특수한 기술 집적 단지를 조성해서라도 특화된 규제 완화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베너핏을 제공해서라도 기술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수출도 수출 구조를 또 바꿔야 됩니다. 산업 구조, 인구 구조, 경제 구조, 수출 구조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특정 산업 섹터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면 너무 그 특정 산업 섹터에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수출은 호재고 그 산업 섹터가 기울면 우리도 기우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우리나라의 유망 수출 품목들을 계속 개발하고 일궈 나가야 된다라는 제품 관점에서의 수출 구조 변화. 두 번째는 미중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40%가량이 대미 대중이에요. 그러면 미중 간에 계속 싸울 건데 그러면 그 계속 싸우는 것에 우리 경제는 계속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수출 대상국, 수출 제품과 수출 대상국이라는 관점에서의 구조 변화를 꾀해야 됩니다. 그 밖에 제가 잠재 성장률 말씀을 드릴 때 그럴 기회가 있을 때 역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더 집중돼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특히 내수뿐만 아니라 순수출을 괴롭히는 그 대외적 환경 이게 녹록치 않은데 25년 하반기에는 환율 전쟁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트럼프의 섬뜩한 다음 계획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정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관세 전쟁이 격화됐다가 완화됐는데 격화됐다가 완화되면 이제 끝인가? 트럼프의 정책 구상은 이제 없는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구상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내내 휘둘렸잖아요. 특히 4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상호관세 발표하고 발효하고 미중 간의 격돌을 할 때 소위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그때 주가가 곤두박질 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정점을 찍고 완화되는가 보다 하는 움직임 속에서 주가가 상당 부분 회복됐고 미중 간의 합의도 있고 또 여러 국가들과도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나 보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인가? 아니죠. 제가 그런 면에서 다음 계획을 이해해야 된다. 정치와 경제가 이래서 뗄래야 뗄 수 없다. 이런 국제 정치의 혹은 국제 정책의 향방에 따라서 경제가 휘둘리기 때문에 다음 트럼프의 구상 정말 섬뜩한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문제인식이 있어요? 바로 두 가지 문제입니다. 크게. 하나가 무역 적자 이거 어쩔 거야. 두 번째는 재정 적자 어떡할 거야.
이 두 가지 적자를 우리는 쌍둥이 적자라고 합니다. 이 쌍둥이 적자 어떻게 할 거야? 문제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게 맞다 틀리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문제인식이 있어요. 재정적자 해결하자, 무역적자 해결하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있겠죠. 수단들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께 알려진 게 뭐예요? 관세입니다. 이게 관세. 그럼 관세 외에 수단이 없느냐? 또 있어요. 관세 외에 다른 수단이 바로 환율이고요. 또 역시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던 디펜스 엄브렐러, 바로 외교 안보입니다. 그 밖에 이것으로 대외국에 대한 견제장치, 협상장치를 갖고 있는데 이게 주로 수단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없느냐? 또 있어요. 이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금리 인하하고 싶어 해요.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감세 정책을 가동해요. 또 환경 정책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랑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만성 무역적자국이에요. 내내 무역적자입니다. 그럼 무역적자 상황이 야기되면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어때요?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기업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혹은 다른 나라 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무역적자 상황이 야기된 그 이유가, 이 문제가 야기된 그 원인을, 이거 중요합니다. 원인이 뭐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거기에 환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단이 환율인 거예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려보면 미국이 만성 무역 적자인 이유가 강달러 때문이다. 강달러 환경 속에서 무역 적자를 감당하긴 유리해요. 다른 말로는, 그죠? 다른 나라에서 물건 사오기는 유리해요. 달러 가치가 강하니까. 다른 나라로 유학 가거나 다른 나라로 관광 가기도 유리해요. 자국 통화 가치가 높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제조기지를 운영하기에는 불리해요. 수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들도, 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도 공장을 자꾸 어디다 둬요.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꾸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다 보니까 일자리가 사라지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가 안 좋아져요. 그럼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뭔가 어거지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어거지로라도 경기를 부양시켜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을 계속 투입하는 겁니다. 재정적자예요. 재정적자 상황에서도 무역적자가 결국 재정적자를 야기해요. 같이 연결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환율을 해결해야 된다. 강달러가 문제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그 강달러가 문제라고 인식한 것을 추론케 해주는 게 미란 보고서죠. 그 미란 보고서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루는 게 환율입니다. 또 중요한 게, 그러면 이 수단, 환율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야, 위안화 같이 올려, 절상해, 한국 원화 같이 올려, 그럼 다 말 듣습니까? 세계 많은 국가들도 미국에 많이 수출하고 싶은 건데 그냥 절상해라는 요구만 한다고 해서 절상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수단들을 가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전쟁을 가동하는 겁니다. 관세를 이만큼 부과해버리고 너네가 만약에 내 말 들어주면, 다른 말 들어주면 관세 완화해줄게. 역시 나 어떤 나라들은 안보로 엮여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일본처럼, 또 중국처럼 안보랑 엮여 있지 않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국가마다 달리 접근을 할 겁니다. 근데 미국의 주요 우방국들, 동맹국들은 안보랑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디펜스 엄브렐러, 왜 미국이 세계의 경찰적 지위를 유지하느냐, 왜 다른 나라들은 내가 너네 나라들 다 지켜주고 있는데 왜 국방비 분담하지 않느냐, 더 내라, 안 낼 거면 이렇게 해줘 라는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수단은 됩니다. 적어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뭐라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경제 안보 네트워크이라고 했죠. 같이 가져가겠다. 경제와 안보를 같이 가져가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단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수단들을 가지고 압박하는 거죠. 환율을 올려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원인 중에 하나가 관세 정책도 있지만 원인도 환율이지만 관세 전쟁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특히 트럼프 일기 때 그걸 경험했어요. 미중 간에 무역 전쟁이 전개될 때 미국이 계속 관세율을 올리고 했거든요. 약 20%까지 21%까지 관세를 올렸거든요. 대중 관세율을 올리는 과정에서 중국이 어떻게 했느냐? 위안화 가치를 더 절하했어요.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니까 관세가 올라가지만 또 역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관세 올린 것에 대한 수입업자의 부담이 상쇄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상쇄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이 구조를 보시면, 이 전쟁의 구조를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과 중국과 싸울 때, 중국이 여기 있고 미국이 여기 있다고 할 때, 둘이 싸운다고 할 때 결국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그러면 누가 이 관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죠? 수입업자가 관세를 부담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관세라는 세금을 내야 돼, 미국에. 세금을 내지만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면 상대적으로 수입하기가, 달러 강세가 야기되면 그 관세가 올라가겠지만, 세금은 올라가겠지만 그걸 상쇄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어지겠죠. 실제 그렇게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환율이지만,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야기한 원인도 환율이지만, 강달러지만, 역시 관세 정책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할 때 말을 듣지 않게 하는 게 또 역시 환율이다. 그래서 관세 정책과 외환 정책을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안보 정책까지 가동해서 세계 많은 국들한테 압박을 취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것들은 무엇이냐? 대내적인 정책들이죠. 통화 정책에 자꾸 관여해요. 금리 인하라고 해요. 왜 그래요? 왜 금리 인하라고 해요? 금리 인하하면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금리는 돈의 가치고,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사실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기준금리는 계속 그대로잖아요. 25년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한 적이 없어요. 계속 4.5%를 유지해요. 근데 시중금리는 계속 급변동하죠. 10년물 금리, 2년물 금리 다 따로따로 급변동하죠.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왜 이들만 급변동할까? 자,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는 기준금리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10년물 금리가 과도하게 급등할 수도 있지만 기준금리가 만약에 절차적으로 내려간다면 3% 정도의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를 향해 내려간다면 시중금리도 같이 내려가는 경로로 갈 겁니다. 금리를 떨어뜨려서 뭐 하겠다? 결국 환율이라는 수단을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역시 감세 정책은 뭐예요? 또 이 관세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만 이거 자체가 재정 적자를 또 축소시키죠. 세수잖아요, 기본적으로. 관세는 기본적으로 세금입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데도 또 도움이 되겠죠. 거기에 감세 정책, 미국의 제조 기지를 옮겨라라고 하는 압박을 가동하기에 감세 정책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이쪽에서 공장 질까? 이쪽에서 공장 질까? 어디에 공장을 질까를 고민할 때 미국은 법인세율이 이렇게 낮아? 매력적으로 느끼겠죠.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또 하는 게 환경정책. 트럼프 일기 때도 첫 번째로 했었던 일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였고,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일이 파리 기후협약 재가입이었는데 트럼프는 2기 때 첫 번째로 행정명령에 사인한 것 중에 하나가 또 파리 기후협약 재탈퇴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환경오염에 관심이 없느냐? 관심이 일이라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 한국 너네 나라에서 제조기지 운영하려면, 공장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압박이 뭐냐면요. 기업 입장에서의 압력. 일단 제조단지를 운영한다. 그러면 전력 사용량이 많아요. 그럼 그 전력 사용량 중에 절대적인 비중을 스스로 재생에너지로 자가발전하라 라는 압력이 있어요. 1번. 두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한단 말이에요. 그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이용해요. 세 번째는 CCUS라고 합니다. Carbon Capture, Utilize and Storage System.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에 모래가 같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름막을 설정해서 이걸 따르면 커피와 모래를 걸러낼 수 있는 거죠.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장 굴뚝에 CCUS를 설치하면 이산화탄소만 잡아낼 수 있어요. 그걸 CCU라고 합니다. CCU, 포집장치. 그 CCUS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그걸 어떤 특정 장소에 저장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 탄소를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CCUS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게 비용이라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 제조할 때는 그런 비용 안 들여도 돼. 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뭐 하려는 거예요? 미국의 제조기지를 옮기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의 제조기지를 옮기면 미국에서 많은 제조기지들이 생기고 그럼 거기서 일자리를 갖게 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영위할 수 있고 미국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무래도 법인세 감세를 해도 결과적으로 감세를 통해서 법인 활동이 많아지고 경제 활동이 많아지면 또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그런 것들이 결국 제조기지를 미국으로 옮긴 상태에서 환율마저 떨어져 준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이 강달러, 지금 미국 경제에서 강달러가 유리할까요? 약달러가 유리할까요? 지금 외환시장의 변동은 이런 환율 압박이 있을 거라는 생각, 증권시장에서의 생각 때문에 환율이 변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25년 지금은 미국 경제에 강달러가 유리할까요? 약달러가 유리할까요? 기본적으로 강달러가 유리하겠죠. 왜? 재정적자가 이렇게 많은데요. 수입액이 훨씬 많은데 수출액보다. 근데 제조기지를 많이 옮겨요. 2, 3년 걸릴 겁니다. 그럼 3년 후에는 제조기지가 옮겨가요. 그럼 그 상태에서 제조기지를 왕성하게 돌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약달러가 유리할까요? 강달러가 유리할까요? 이제는 약달러가 유리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약달러를 만들기 위한 여정하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조기지도 미국으로 이동하고 약달러 환경을 만들고 미국은 수출국이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도 해결하고 재정적자도 해결하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단기간 안에 가능한 일인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겠다? J커브. 좀 인내심을 가져라. J커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가. 계속 J커브라고 얘기합니다. J커브를 그려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J가 이렇잖아요. 단기간 안에는 우당탕탕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제조기지가 미국으로 옮겨가고 그 상태에서 약달러 환경을 만들어주면 미국에서 제조가 활발해지고 그때 미국 경제의 선순환을 야기한다.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까 60만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의 지지율은 정말 역사상 최대치로 떨어져 있고 그런 상황을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큰 그림입니다. 트럼프가 이런 다음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 이런 여러 정책들을 가동해서 압력을 상대국에게 취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움직임 속에서 세계 경제가 급변동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치 순한 아기 양처럼 언제 이 포식자들이 나를 물어가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런 혼돈의 경제 속에서 울타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광석의 오피셜 클럽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보고자 하고 수많은 경제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경제 전쟁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들지 고민하실 텐데 제가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서 경제 전쟁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지자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의 오피셜 클럽에 초대하겠습니다.